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영양소에 대한 문제네요. 영양소에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주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부영양소가 있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자,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단백질은 신체 구성 그리고 효소 이런 역할을 하고 이제 달걀이나 고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한 에너지원이고 곡물에 주로 들어있죠. 곡물 하면은 바로 쌀. 네, 쌀에 많이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자, 3번 무기염류는 인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그를 제외한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염류, 네, 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는 안 쓰여도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무기염류는 바로 인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에는 나트륨, 철 이런 것들이 칼슘 이런 것들을 바로 무기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리게 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다음 중 질병 검사 진단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MRI는 화학적 진단 검사다. MRI는 이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이 라디오파를 쏘아줍니다. 라디오파를 전사해서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영상으로 얻는 거예요. 영상으로. 네. 그래서 화학적 진단 검사라고는 할 수 없고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X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초음파를 이용한 겁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이나 힘줄이나 장기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변 속에 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그거랑 반응을 하는 시험지의 종이의 색 변화, 이 소변과 반응하는 종이의 색 변화를 통해서 질병 여부를 알아보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진 않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것은 CT라고 해요. 우리가 CT.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는 위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이다. 이게 맞게 되겠죠. 내시경은 바로 신체 내부를 보는 거를 우리가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이용해서 신체 내부를 보는 걸 우리가 내시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다음은 18번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질문이죠.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받으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물질이 바로 포도당과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식물을 왜 많이 심어야 되냐고 말을 합니까? 바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산소.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고생대의 표준 화석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화석에는 표준 화석이랑 시상 화석이 있죠. 그 중에서 이 표준 화석은 이제 시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화석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시상 화석은 이 화석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에 대한 물음이고요. 이제 고생대의 표준화석에는 무엇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삼엽충이 있고요. 삼엽충, 네, 그러니까 1번이죠. 삼엽충이 있고 필석이 있습니다. 필석, 갑주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바로 삼엽충 1번이 되겠고요.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그리고 공룡 같은 경우에도 중생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매머드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 중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근일점과 원일점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했어요. 근일점은 행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 원일점은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을 말하죠. 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걸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위를 타원 궤도로 지구가 돌게 되는데,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과 가깝고 여기 있으면 멀게 되죠. 이쪽에 있으면.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우리가 근일점이라 하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원일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지구의 타원 궤도 공전,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 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에 관한 허블 법칙을 나타낸 것. 네. 허블 법칙이란 바로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법칙을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허블 법칙은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이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바로 후퇴 속도,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합니다. 후퇴 속도가 증가를 한다. 이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하가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지구가 팽창한다, 이런 지구가 팽창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는 증가를 한다. 이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고, 이거를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모든 그래프가 이제 X축은 거리고 Y축은 후퇴 속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가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는 증가를 해야 하니까 그에 맞는 그래프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거리가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을 보시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죠. 15배니까 15배인 별의 진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별의 진화 단계를 논할 때는 우리가 경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바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 때, 이걸 태양과 질량이 비슷할 때라고 하고요. 반대로 질량이 클 때는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경우처럼 질량이 태양의 15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과 비교했을 때 질량이 큰 경우, 그리고 질량이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별의 진화 단계를 말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질량이 큰 경우가 되겠네요. 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 이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집니다. 헬륨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헬륨을 다 만들고 나면은 바로 초거성 단계가 되는데요. 초거성 단계가 됩니다. 네. 이때에는 이제 헬륨의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 그리고 탄소, 산소, 규소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내요. 초고성 단계에서.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않고 철까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초신성 폭발 때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1번에서 중심부에 헬륨이 생성된다. 네.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바로 헬륨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고성 단계에서 중심부에 철이 생성된다. 네. 철까지 생성이 되고 이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일식에 대한 문제네요. 일식 때는 해가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죠. 해가 안 보이는 걸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서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걸 우리가 일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개개일식을 물어봤어요. 이제 일식에는 개개일식이 있고 부분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일식은 해가 전부 안 보이는 걸 우리가 개개일식이라고 하고 이제 해가 부분적으로만 가려지는 걸 우리가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개일식이 일어나려면은 이 달의 본 그림자에 있어야 하고 부분일식이 일어나려면은 달의 반 그림자에 있으면 해가 부분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그림에서 어디냐면, 자,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개개일식이 일어나는 본 그림자라고 하고 그 바깥 그림자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이제 이거를 지구라고 하면 그림자가 달 때문에 이렇게 생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기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그림자라고 하고 양쪽에 이 부분을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려면 본 그림자 안에 있어야 하니까 A가 되겠죠. 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온실기체는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산화돼서 생성되는 기체니까 바로 CO2,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쵸?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기체. 그쵸? 이게 온실기체.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광상의 생성 과정과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 자원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광상이란 이제 광물들 있죠. 광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우리가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상을 크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광상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바로 화성 광상이 있고 퇴적 광성이 있습니다. 화성 광성은 마그마가 식으면서 생성이 된 광상이 화성 광상이고요. 퇴적 광상은 이제 암석이 풍화 침식을 통해서 생성된 광상을 우리가 퇴적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그마의 냉각 그리고 암석의 풍화, 운반, 퇴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가 화성 광상이 되겠고요. B가 퇴적 광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광상은 광물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네, 맞죠? 그리고 A는 퇴적 광상이다. 퇴적 광상이 아니라 화성 광상이 되겠죠. 화성 광상. 디귿. 정장색이 풍화되어서 생기는 고령토는 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광물 자원의 예에서 이제 퇴적 광상의 예로 가가 나와 있는데, 그쵸? 근데 보시면 풍화되어 생기는 고령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퇴적 광상에 속해 있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칙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다.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바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크게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법칙이 바로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고요. 관성의 법칙은 이제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정지해 있는 물체의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원래 운동 상태가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네.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네.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면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를 한다. 네. 그래서 물체의 힘이 크게 작용할수록,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 크기가 커진다. 네. 그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제 물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물체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체 A가 B에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 물체 B가 A에게 똑같은 힘을 가하게 돼. 근데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 그것을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은데 그 힘의 방향은 반대로 이제 힘을 가하는 것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부딪히면, 그쵸? A한테도 힘이 작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A도 아프고 B도 아프잖아요. 그쵸?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관성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쵸?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머지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은 뭔가요? 만류 인력의 법칙은 이 행성의 중력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중력. 그쵸? 중력 아시죠?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물체 사이에서는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만류 인력은 이 물체의 질량이 있겠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물체 사이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파동을 물어봤어요. 파동이 뭐죠, 여러분? 파동은 바로 어떤 한 곳에서 생긴 파동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탄성파 그리고 전자기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전자기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가 없다. 매질은 뭐냐면은 이 파동 있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성파는 반대로 매질이 필요해요. 매질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파동은, 자, 탄성파의 한 종류라고 물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탄성파고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다. 그래서 이 파동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탄성파의 예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결파, 그리고 음파, 그리고 지진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파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음파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이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에요. 물 속에서의 파동.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결파라고 하고, 지진파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을 매질로 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지진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 개 중에 있을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구 이루는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이다. 뭘까요? 예, 당연히 지진파가 되겠죠. 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거를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지진에 의해 생긴 파동이 지구를 이루는 물질을 통해서 매질로 해서 전달되는 걸 우리가 지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디지털 신호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쵸?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먼저,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속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적으로 표현한다.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실생활에 있는 정보들은 모두 아날로그식으로 표현이 돼요. 네. 반대로 이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으로 정보가 표현이 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진법 있죠. 이진법은 정보를 0 아니면 1,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요. 네. 0과 1로 모든 정보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진법을 이용하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이 현대 문명 있죠? 현대 문명의 정보를 표현하는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들은 디지털 신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기억.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표시되는 신호다. 맞죠? 방금 말한 이진법을 이용한 신호 표현이 바로 디지털 신호입니다. 자, 2번. 니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모두 디지털 신호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니까 바로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겠죠? 그쵸? 그렇다면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겠죠? 니은 아니고 디귿.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다. 네,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고체의 가전자띠와 전도띠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형태고, 지금 전도띠와 가전자띠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붙어 있죠. 그쵸? 이런 구조를 갖는 고체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2020년도 1회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고체를 전기적 성질로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도체,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도체는 전류를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 도체. 부도체는 전류를 잘 흐르지 않는 물질, 고체. 그리고 반도체는 전류를 흐르는 능력을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고체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면, 전도띠와 가전자띠 그림을 나타내면, 도체는 전도띠와 이 흰 네모를 전도띠라고 하고 파란 네모를 가전자띠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도체는. 하지만 부도체는 이 전도띠와 가전자띠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전류가 통하는 건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에너지 간격이, 가전자띠와 전도띠의 에너지 간격이 도체보다는 넓지만 부도체보다는 좁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도체가 되겠죠. 도체. 그쵸? 도체에는 대표적으로 금속이 있어요. 금속. 그래서 이 고무, 나무, 유리, 구리 중에 금속은 바로 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고무, 나무, 유리들은 부도체가 되겠죠. 나머지 녀석들은 부도체.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 중인 전기기구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기구를 사용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돼요. 전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구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등은 불빛을 내는 전기기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설명은 맞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리미입니다. 다리미는 이제 우리가 옷에 주름을 펴거나 이럴 때 다리미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뜨겁잖아요. 그 다리미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맞죠? 그리고 3번. 전열기는 이제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 기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를 우리가 전열기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선풍기는 이제 모터를 돌려야 하니까 모터를 돌려서 우리에게 바람을 쐬주는 전기기구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가 뭐죠,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는 바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태양에너지, 태양의 열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그리고 풍력에너지는 당연히 바람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지열에너지는 땅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고, 그리고 파력에너지는 파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조력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이오에너지.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는 고구마, 사탕수수 등의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연료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은 바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이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라는 것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바이오매스가 뭐냐면은 햇빛을 이제 화학 에너지로 형태로 저장한 유기물, 그러니까 나무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탕수수, 지푸라기 이런 것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이오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풍력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한 거, 태양광에너지는 태양빛을 이용한 거, 그리고 핵융합에너지는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핵들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놓게 됐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핵융합에너지입니다.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자, 다음은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화학 반응 속도 요인은 물질의 표면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 속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커지고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촉매에서 정촉매가 있으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부촉매가 있으면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증가합니다. 자, 기억. 정촉매를 첨가한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네. 감소시키면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자, 단위 시간당 반응 입자의 충돌 횟수를 감소시킨다. 네. 감소시키면 안 되고 증가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공유결합에 관한 문제네요. 그쵸? 가와 나는 각각 수소 H2와 물 H2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네,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지금 결합을 해서 H2를 만들어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보시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로 한 개를 공유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의 공유 전자쌍. 이 전자 두 개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소 원자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생성이 된 물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 H2O라고 하고, 보시면은 이 산소가 각각의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공유결합 하나, 여기 공유결합 하나,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에서, 그러니까 H2에서 공유 전자쌍은 두 개다. 아니죠. 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죠. 한 쌍. 네, 보시면은 한 쌍. 전자 두 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두 개당 전자쌍 하나예요. 네,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이다. 자, 니은 나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한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랑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수소와 이 산소가 공유 결합을 여기서 전자 두 개로 하고 있고, 이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전자 두 개로 하고 있죠. 네.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 전자성 수는 가보다 나에서 많다 되어 있어요. 공유 전자성 수는 가에 지금 한 개. 그죠? 한 개죠. 근데 나에서는 두 개죠. 그러니까 나에서 더 많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수소의 연소 반응. 네, 연소 반응은 우리가 불에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죠. 산소. 네, 그래서 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불에 타는 거를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생성된 생성물이고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반응을 하는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물.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해요. 네.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한다.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반응물의 종류는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보시면은 반응물이 이 녀석들이죠? 보면 수소 그리고 산소 이렇게 두 가지. 그쵸? 그리고 생성물은 한 가지. 네. 그래서 반응물의 종류는 두 가지다라는 말은 맞고요. 자, 기억을 구하라고 했네. 기억은 이제 수소 앞에 개수가 몇이냐 그거를 묻는 거죠. 그쵸? 지금 보시면 일단 생성물에는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물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 2개가 있는데 물 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4개가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반응물에도 똑같이 수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야 해요. 그쵸? 보시면은 여기는 산소 원자 2개가 있죠. 여기. 그쵸? 왜냐면은 산소 분자 하나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머지 수소 원자 4개를 이 수소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쵸? 근데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 분자가 총 2개가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이 H2가 되게 되면은 수소 원자가 총 4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2가 되겠습니다. 2. 그래서 니은이 맞고 디귿 반응 전과 후에 산소 원자 개수는 같다. 네. 제가 계속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슨 물질이냐? 자,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 네. 아미노산으로 된 물질이 뭐죠, 여러분? 바로 단백질이죠.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은 분자량이 만 이상인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 있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습니다. 네. 천연 고분자 화합물에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단백질 그리고 녹말 DNA 이런 것들이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고 합성 고분자 화합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닐, 나일론,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 바로 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네. 정도 하시고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다음 사례 중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것. 파력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중 하나였는데 바로 파도의 힘을 이용한 거였죠.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파도의 운동을 이용해 전기 생산한다니까 11번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태양열을 이용한 거는 태양열 에너지, 그쵸? 경유는 기름이죠. 이거는 바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에 열로 데워진 지하수를 가정에 이용한다. 이것이 지열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열에너지.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은 병원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녀석들이죠.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한다. 네.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거 뭐죠? 그죠? 백신이죠, 백신. 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넣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서 항체를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항체가 있어서 이 백신에 해당하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 항체를 빨리 만들어줘서 이 병균을 제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13번입니다. 원핵생물에 대한 설명. 원핵생물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쵸? 이 원핵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다면, 이제 원핵생물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네. 그럼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별을 할 수 있냐, 구분을 할 수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를 보시면, 일단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습니다. 핵을 둘러싼 막이라고 하는데,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DNA에 있어서 진핵세포는 다수 많아요. DNA가 많고 그 모양이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선 모양이에요. 선형. 하지만 원핵세포는 하나가 있어요. DNA가 하나가 있고 모양이 선형이 아니라 원형입니다. 원형. 네. 그리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녀석들이죠. 그런 녀석들이 진핵세포엔 있지만 원핵세포엔 없습니다. 네. 그걸 보고 보기를 볼게요. 핵막이 있다. 네.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다고 했죠? 핵막이 없습니다. 2번,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의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 했죠? DNA가 바로 유전물질이니까 2번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보다 나중에 출현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핵세포가 핵막도 있고 세포 소기관도 있고 DNA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이 더 나중에 진화가 많이 된 생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진핵생물보다 먼저 출현하게 되겠죠. 원핵생물이. 네.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네. 원핵생물은 막으로 둘러싸인 막성 세포 소기관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네.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DNA가 단백질이 될 때는 전사와
전사와 번역이라는 두 과정에 의해서 복제가 되는데요. 일단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요. 이 전달된 유전 정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전사, 그리고 나는 번역이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총 23쌍이 있어요. 23쌍으로 4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쌍을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쌍을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해서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상염색체라고 했고 남자와 여자 구분할 수 있는 염색체 나머지 한 쌍을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1번과 7번은 이 22쌍 중에 이제 번호를 매겨서 첫 번째 쌍 그리고 일곱 번째 쌍이에요. 그래서 이 가 녀석들은 상염색체고요. 네, 그리고 이 XY라 되어 있는 나가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는 XX 그리고 아니면은 XY로 나타나는데 XX면은 여성이고요. XY면은 남성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이 사람은 남자이다. 보시면은 XY죠? 그러니까 남자이죠. 네. 그리고 가는 상염색체다. 네, 맞죠? 상염색체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둘 다에게 물려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기역, 니은 2번이 되겠네요.